안녕하세요. 지난 수업에서는 이 석탄 및 광물 자원 산업 중 석탄 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 초기 석탄 사업 및 연탄의 발명과 가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탄 및 광물 자원 산업 중 광물 자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물 자원 산업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선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기술 도입 및 채화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광물자원 탐사 기술은 1945년 광복 직후 이 미 군정에 의해 지질광산연구소가 설립되어 이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지질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에는 서울대학교 이학부에 지질학과가 설치되어서 지질학 관련 전문 교육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대한지질학회 역시 동년 창립해서 지질학 관련 연구 학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이 상공부 광무국에서 광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산 개발 초기에는 기존에 개발된 광산을 다시 가동하는 것에 주력했으므로 탐사 또한 기존 광산에 한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이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대한중석의 이 상동광산은 냉전 시대의 자유민주진영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텅스텐을 생산하는 광산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1952년 한미 중석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텅스턴을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1954년에는 이 협정이 중단되면서 위기를 맞았으나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초경 및 제철 분야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중석은 1974년 달성에 중석 가공센터를 착공하고 1975년부터는 본격적인 텅스텐 가공 제품 생산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때 설립된 회사가 대구텍인데 현재 이 회사는 세계적인 금속 절삭 공구업체의 선도 기업으로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중석은 포항제철의 설립 자금을 제공하는 등 한국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중석은 1970년대 이 경사로 된 사갱 대신 740m 깊이의 수직갱을 개설함으로써 막대한 운반비를 절약하였으며 많은 채굴 장비를 국산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깊은 갱도에 통기시설을 설치해서 신부광산 개발을 가능케 하는 등 한국 광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국내 최초의 물리 탐사는 1956년에 우라늄 탐사를 목적으로 한 방사능 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항공 자력 탐사가 수행되었는데 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태백산, 소백산, 경상도 지역에 대한 광역 자력 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탐사는 국립지질조사소 주관으로 미국 에어로서비스에서 수행했으며 탐사 결과물로 약 44,000제곱킬로미터의 영역에 대한 1대 5만 축적의 자력 이상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선광장은 일제강점기 시설 운영된 시설을 일부 정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6.25 전쟁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1961년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기술 성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광산학에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국립지질조사소 물리탐사과가 신설되었으며 직원에 대한 관련 기술 교육 및 전기 비저항 탐사 등의 탐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지구화학 탐사 분야의 기술 발전 및 활용은 1960년대 미국 지질조사소와의 교류 등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광업은 국가 기반 에너지원을 위한 기술이자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지녔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1961년에는 대한지질학회에서 태백산 지구 지하자원 조사단을 발족하고 1962년에 태백산 지구 지질도를 발간함으로써 국내 금속광, 석탄 및 석회광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68년에는 이 대한지질학회에서 도폭지질조사단을 결성해서 전국토에 대한 지질도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립지질조사소의 주관으로 도폭조사, 비금속 자원조사, 석탄조사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AID법에 의한 원조로 일부 교수 및 연구원이 선발되어 기술 훈련을 받거나 미국의 연구자들이 한국으로 파견되어 자문 등을 수행함으로써 탐사 관련 기술이 교류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건설이 활발했던 납, 아연 성광장은 1980년대 이후 관련 광업의 침체로 인해 신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발생한 2차 석유위기로 인해서 광업 부분이 침체되고 광업, 금속 광업이 사양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비금속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작되어 고령토의 철분 제거 등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관련 기술 개발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이 물리탐사 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연구자, 기술자 및 장비 등이 매우 부족해서 원시적인 장비와 적은 인원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 탄성파 검사, 전자탐사 등을 위한 각종 신형 탐사 장비 및 자료 처리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서 현대적인 탐사 장비를 통한 탐사 및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1990년대 이후의 기술 선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지질도 및 지화학도 작성 및 연구를 통해 온라인 지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 전체 지질도 배포 및 1대 5만 축적의 한국 지화학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의 채굴법은 주로 주방식 또는 광주식 채광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 인력으로 수행되는 많은 작업을 장비로 대체하고 관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처리 용량 증대 및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광석의 운반 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 채광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광물공사는 2008년 종전의 국내 광업진흥기관인 광업진흥공사가 새로이 해외자원 개발사업자로서 기능을 부여받으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광물공사가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자원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탐사, 개발, 생산, 유통, 자원산업 전주기 사업자와 운영사업자화 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2010년 발표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도 이를 승계하여
운영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광물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다수의 소지분 분산 투자를 추진하며 운영사업을 신규로 확보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운영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핵심 역량인 광산 설계, 선광, 재련 등의 분야에서 플랜트 건설 및 운영 공정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광물 자원에 대한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석탄 산업의 기술 발전 성과는 이 광복 후 무연탄을 국민 연료로 활용하여 황폐화되는 산림을 보호하였다는 점과 국내 무연탄광 개발에서 축적된 채탄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석탄광 대형 사업 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 파시르 탄광 개발에 참여하여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축적된 노천광 채탄 기술의 기술적 노하우를 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ICT 및 무인 항공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노천 채굴법에 응용할 경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노천광 채굴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광물자원 산업의 기술 개발은 국내 부존 자원이 빈약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한중석은 국내 비철금속 산업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철강 산업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포항제철의 설립 초기에 대한중석은 초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포항제철 설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고려아연은 1995년 호주 아스멜트로부터 도입한 아연 잔재 처리 기술인 TSR 공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도 전략과 열정만 있으면 구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업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포스코가 2017년 2월 광양제철소에 포스 LX 기술이 적용된 국내 최초 탄산 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하였고 2017년 7월에는 배터리용 고순도 탄산 리튬 양산 및 판매에 성공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성과로 국내에서도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물자원 다소비 산업구조로 이루어진 한국이 안정적으로 핵심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국내 광산업 기술력 증진을 위해서는 ICT, IoT 및 부품 소재 등 국내에서 발달된 타 산업과의 융합기술 개발을 정책적으로 중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탄 및 광물 자원산업 두 번째 시간으로 석탄 및 광물 자원산업 중 광물 자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광물 자원 산업 발전을 시대별로 알아보고 자원개발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원 빈국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의 가스 산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상화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 강의에서는 액화 석유가스와 천연가스, 가스 안전 등 이 전반적인 가스 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